음악아, 저는 푹 쌓은 1인이고요. 오늘부로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우우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며 항상 유튜브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사연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여 그것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즐겁네요.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이 생겨 그것을 공유하고자 사연을 제출했습니다. 말이 서툴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직 천엔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신혼인데 남편인 N씨는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멋진 사람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때 동기로 만나게 되었는데 항상 남들을 배려하고 심술 없이 지내는 모습은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냈지만 남편의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고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설에 막혀 자라온 저는 부모님을 알지 못해 부모가 없다는 큰 콤플렉스를 안겨받았죠. 학창 시절에는 항상 고안현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원래 그런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철없는 학교 친구들이 제가 그러한 별명을 붙이고 놀려하곤 했어요. 사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었어요. 시설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너무나 따뜻하신 분들이셨고 항상 저와 다른 아이들을 챙겨주시고 보살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부모가 없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언제나 얼굴에 그림자가 짙은 채로 지내다가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외로운 존재가 되곤 했어요.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놀려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괴롭힘이 너무 심해져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도 드리고 학후 폭력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은 단지 친구끼리의 다중거라고 하거나 시끄럽게 만들어서 괜히 여러 사람을 피해보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공부나 해라고 하는 모진 반응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왕따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저에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라고 하는 어른도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버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학교에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가해 학생들에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저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생들이 저에게 복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에 괴롭히던 무리에게 끌려가 학교 구석에서 정신없이 폭행당하며 교복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등교해서 보니 제 사물함에 있던 교과서는 모두 찢어져 내팽개쳐져 있었고 책상과 의자도 밖으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어서 시설원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고 교내 봉사 몇 시간만 하고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되어서 너무 분하고 억울했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되어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수능 공부에도 힘써서 서울에서 꽤 괜찮다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동갑내기들보다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과 취업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동기들끼리 친목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 년이 지난 후 우연히 우리 학과에 편입하는 후배를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배를 만나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이 막혔습니다. 그 후배는 이전부터 저를 왕따하던 그 무리 중 한 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싶어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연히 편입생을 환영하는 의미로 악과 동기들끼리 함께 술을 마신다는 제안이 나와서 나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어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상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처음으로 동기들 사이에 끼어들어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간 술집에서 모두들 웃고 떠들며 즐겁게 노는 가운데
저는 그냥 씁쓸한 맛만 나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수생이자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이 나타나 말을 걸었어요. 안녕, 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군. 저는 제 옆에 앉은 남편의 흘끗한 시선을 받고 사소주천을 다시 한 모금 넘겼습니다. 말이 없자 남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여태까지 왜 모여 있었니? 앞으로는 더 자주 나와 친하게 지내자. 숙연한 저는 남편이 옆에서 계속 친근해지자 기분이 풀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정한 남편의 말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어요. 전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야기부터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이야기에 그리고 편입생 중 한 명이 가해자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처음으로 대화난 남편에게 전부 다 말해버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편은 마치 자신의 일인 듯이 더 역정을 내며 공감해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친한 동기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면서 함께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제 이야기를 동기들에게 해도 괜찮은지 물었을 때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까봐 마음이 망설였지만 마침내 이야기해보니 다들 자신의 일처럼 함께 울어주고 화내어 주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믿음직한 친구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저희 중 한 명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는 편입생이었는데 금방 학교에서 소문이 퍼져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는 행복한 대학 생활을 즐기게 되었고 마침내 마음이 맞는 남자와 만나 좋은 감정이 서로에게 생겨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나는 남편과 오랜 연애를 이어가며 회사 생활을 하였고 우리는 어느새 30대가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결국 함께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3년 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연애할 때 가끔 만났지만 남편의 여동생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식사 당일 한식당을 예약하고 먼저 도착했더니 시부모님과 함께 오는 시누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시누이는 고등학교 때 자주 괴롭히던 주요 인물로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누이가 나를 보자마자 허둥지둥했지만 난처해하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편입생으로 들어온 그 아이를 보았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심합니다. 정말 천사 같은 남편의 여동생이면 좋았을 텐데 하필 저라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이 결혼을 고민해야 했지만 어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왔던 남편을 좋아해야 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나이를 먹었으니 성격이 바뀐 게 아닐까요? 나 하나만 조용히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에 애써 내 자신을 달래봤지만 식사 시간 내내 제 의지와 다르게 테러를 참느라 저 표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오늘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이후로 최대한 그 아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남편이 제 연락처를 물어본 곳이었어요. 양 너, 설마 오빠한테 탈 것 있는 건 아니지? 라는 내용을 읽고 손이 너무 떨리며 답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더라도 그때는 답장을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저와 함께 살 것도 아니고요. 옛날 일이 대수라고 뭐 해요.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전엔 소심하고 나약했던 제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고 보름 정도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도움도 받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계획을 꼼꼼히 세우기 시작했어요. 웨딩 업체도 몇 군데 알아보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해서 남편과 함께 의논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기대감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결정된 것들을 바탕으로 웨딩 업체 방문 일정을 잡은 후에 시부모님께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서 그리고 또한 저 역시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같이 예약하러 다니고 싶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호호호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아이 안이 아가씨가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머니, 사마니, 엄마보다는 내가 시간이 지금 꽤 많은데 이런 것은 원래 젊은 여자들끼리 다녀야지 잘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우리 엄마보다는 내가 요즘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하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 요즘 바쁘신데 나랑 같이 다녀요. 저는 그 아가씨의 말에 당황했지만 아가씨와 나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신 어머님은 미애도 같이 셋이 가면 더 재미있겠다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씨가 굳이 저랑 둘이서만 다니겠다고 바락바락 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차마 어머님 앞에서 옛날 일들을 쳐내면서 기분 상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째 제2 첫 예식 전 투어를 다니던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아가씨는 저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방문할 때마다 트집을 잡고 진상을 말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4번째 예식장을 갈 때마다 예약 담당자를 앞에 앉혀놓고 한꺼번에 트집을 잡는 건 아니라고 하며 쓴소격을 준다든가 여기 음식이 왜 이런 가지밖에 없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 등이 있었습니다. 등불 불편을 는 해대고 있고 10대가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어른들께 최대한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저렴하고 괜찮은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신형 A차에서 완전히 질려버린 예식장 담당자가 예약은 없었다며 우릴 쫓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예식장 넘층에서 공짜로 시식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여자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어요. 이 여자는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노씨 덕분에 공짜 밥 먹은 줄 알아? 너같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년에 결혼식 정도 안 가봐서 이런 거 모르지. 저는 그녀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며칠 동안 아가씨와 같이 고문과 같은 동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날 갔던 예식장에서 그렇게 쫓겨난 이후 마지못해 여러 군데 점 찍어둔 식등들을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때마다 밥값을 스치며 차비를 다 내 지갑에서 내고 차가 없는 아가씨 때문에 매번 30분을 넘는 거리를 운전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며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예약할 때도 언더를 각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결혼식의 로망에 바로 웨딩드레스를 갖잖아요. 결혼할 때가 아니면 그렇게 예쁘고 하시죠. 화려한 드레스를 언제 입어볼지 봐야 할까요?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경험과 취향에 맞춰 잘 골라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가씨와 웨딩드레스 투어를 다니면서 입어볼 때마다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며 계속 다른 드레스로 바꾸라고 하고 피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든 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옆에서 계속 참견하고 당황스럽게 하며 드레스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옆에 있는 직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애가 잘 못 고르는구나. 비싼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 정말로 제가 잘 못 들은 걸까요? 알겠습니다. 남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드레스샵의 실장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오신 친구분은 신부님보다 체격이 좀 풍족하신 편이라 이분이 함께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신부님은 몸매가 여리여리하셔서 처음 봤을 때 스타일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말을 들은 아가씨는 18세 같은데 얼굴이 창백해지며 혼자서 생각에 잠겨 콧김을 흘린다고 해요. 결국 저는 실장님의 추천하는 드레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 드레스로 예약을 했습니다. 덕분에 웨딩 사진은 다행히 친구 남편이 찍어주어서 좋았습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결혼 선물로 찍어주기로 한 덕분에 마음이 쓰여지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아가씨와 스튜디오까지 알아보러 다니고 생각하니까 상상만으로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결혼식 준비가 끝나고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남편과는 예전부터 1년 두어 번 정도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신혼부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남편과 나의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당분간은 주말마다 전셋집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시부모님의 소문을 듣거나 아가씨가 그 사실을 알아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바쁘니까 주말에는 집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취를 많이 해본 자신이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된다고 박조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듣기로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칠한 건 맞지만 매일 같이 클럽을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다가 학사 경고창이 날라와 시부모님 손에 집에 끌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취직을 하고서도 또 생태를 써서 다시 자취를 했는데 밤마다 술에 취해 친구들과 고성방가를 하고 일상꾸 허구한 날 남자가 드나드는 통에 괴로워하던 옆집 이웃이 시어머니에게 전부 다 이르는 바람에 그날로 바로 집에 끌려온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 일이 있은 지 아직 3개월도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자신이 뭘 자체들 잘한다고 저리 잘난 척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저는 아가씨와 함께 부동산을 같이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다니겠다고 한 씨의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가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 잘 됐다며 감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스모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방조를 하고 계셨죠.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혼자서는 싫어도 중간에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가씨와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가씨와 함께 다니면서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가씨는 부동산을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제게 무시하면서 제 신경을 쥐어짜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인간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무식한 모습을 드러내는 질문까지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나라서 어떤 곳이든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아가씨가 학교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 안 하고 바보라는 건 알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내가 이렇게 무지한 얘기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5층 아파트에서 3층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지금부터 하층 집에서 살면 되지. 왜 9층 집을 전세로 장하는 거야? 술 취한 채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야, 너 집은 없네?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차는 것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비싼 집이야? 아니,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 없잖아. 이제까지 한 번도 붕 없이 살아왔는데 참, 우리 엄마와 아빠를 그냥 부모로 부르는 게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봐봐. 나중에 재산이 물려받을 때 나에게 반만 줘도 돼. 그리고 너랑 아울러 낡은 곳에서 함께 살아볼 필요 없잖아. 정말 30대 중반인 성민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런 말로 나를 괴롭히는 무모한 또라이까지 제 남편과 같은 배에서 나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체념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습니다. 옆에서 무슨 소리를 지르든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집을 무척 다니며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산소리를 하는 통에 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오위와 다니는 내내 수많은 집을 봤지만 결국 신혼집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혼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집을 구해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에게 몰래 혼자 평일에 반차를 내고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없이 혼자 친구에게 다니는 일로 평화롭고 편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 준 것도 잘 들려왔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집을 사진 찍어 남편에게 보내고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오늘 외근 나왔다가 쉬고 싶어서 반차를 쓴 김에 부동산을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은 집을 보았는데 방금 사진을 보냈는데 확인해 줄래요? 오빠만 괜찮다고 하면 여기 꼭 예약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제 말을 사진을 확인해 보더니 볕이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다며 제가 고른 집이니 당연히 좋을 거라고 믿어주었습니다. 사진만 보고도 즉시 여기로 계약을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가씨와 살 때는 온 같은 집에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남편은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튼 정말 많은 고생 끝에 남편의 허락으로 선단안을 겪었던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난 신혼집에 함께 살 장소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신혼집의 인테리어는 꼭 제 취향대로 해야 했거든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차분한 베이지나 그레이 톤으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가구 매장에 곧 가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가구를 보러 다니는 것이 시험 보러 다니는 것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있어도 남편과 함께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날 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전화를 해왔어요. 전화를 받자 남편이 한 말이요. 아가씨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알겠어. 내가 연락해 볼게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아가씨가 얘야, 뭐해? 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이에 대해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까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문자를 못 봤네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곧바로 답장이 왔다. 기야, 놀러 올 거야? 3시쯤 맘대로 구했더라. 남편 아프지 않아? 정말 기대 안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라고요. 아가씨가 원래 꼬마였으니 그렇지. 부동산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여유 있을 때 나 혼자 보고 계약했는데 그랬더니 아가씨는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어요. 야, 전셋집은 됐는데 너는 혼자는 당연히 해오는 거지. 아내의 친한 친구가 전자제품을 팔았는데 실적을 올려줄 겸 거기서 전부 다 내가 이미 말했었기 때문에 전셋집처럼 또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드씨, 아무리 그래도 호수는 저와 오빠가 쓸 건데 사고 싶은 대로 사야겠죠. 그 친구가 제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을 다 맡아주겠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화로 짜증을 내자 그 아가씨가 가짜인 것처럼 화를 냈어요. 어차피 무슨 브랜드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작은 장난이에요. 저는 그 아가씨의 말에 마음을 굳게 먹고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꾸 방만하시면 너무 심하네요.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회사 때문에 길게 대화하기도 힘들고 전화를 끊을게요.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너머에서부터 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년아. 루카 불지 마. 너 옛날 이 생각나게 주가 교복 다 치켜세울 곳을 받은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죠. 돈을 버는 매년 이 몸으로 우리 오빠 코셔석 탈자 펴보라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 괴롭혀줄까? 또 얻어팟. 원래 저는 아가씨의 막말을 듣고 순간 예전에 괴롭힘을 당하던 그 일이 떠올라 심장이 쿵쾅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까마득했어. 자, 저도 모르게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거울을 보니 눈과 입술이 퉁퉁 붓고 18번째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집중이 되지 않아 일이. 하는 둥 마는 둥 하자였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컴퓨터를 끄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머리가 멍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까 그냥 듣고 있지만 말고 한 소리쯤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럴 생각도 용기도 나지 않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뒤척이기만 하다가 밤을 살을 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최대한 아가씨랑 연락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가씨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해놓고 남편이나 어머님을 통해 연락하려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만 다 끝나면 더 이상 아가씨가 이것저것 참견할 일이 없으니 조금만 더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아가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성인이 된 지금도 어릴 때 하던 그 양아치 짓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한심한 건 아가씨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맞서지 못하고 혼자 울고 괴로워하는 제 자신이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나름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학창 시절 왕따 당했던 기억에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는지 이상하게 아가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제대로 맞서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가씨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15년이 지난 그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그렇고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결혼식 때에도 한 아가씨가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끝끝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우습기도 했죠. 제 신의가 와닿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제 친구들이 결혼식장에서 흰 원피스를 입은 그 아가씨를 보고 한동안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나 몰라요. 어쨌든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은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결혼 이후 한 번뿐인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가 최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신혼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아침을 함께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지난 때였어요. 갑자기 퇴근한 남편이 하는 말이 아가씨가 우리 부부 일패 밥을 사겠다면서 주말에 신혼집 등으로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아가씨와 사이가 좋은 줄 알고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쟤는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쟤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왜 그러냐며 깜짝 놀라며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서러운 마음에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놀았습니다. 겨우 진정된 후 못했던 얘기들을 모두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들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아가씨와의 만남,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겨우 평화로워진 줄 알았지만 예전 일들을 꺼내니 다시 울음이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했지만 제가 너무 서러워 울며 이야기하니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로는 아가씨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지만 귀여운 말괄량이 수준의 아이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것은 알았지만 서로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친해 보이지도 않았기에 그냥 학창시절 서로 잘 모르는 것 같다 생각했다. 남편은 이념을 가만두지 않는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곧바로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나는 다급하게 남편을 말리며 어차피 주말에 만나기로 한 바 있다니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아가씨와 만나기로 한 주말이 되었다. 아가씨가 약속한 식당은 시립 근처의 한우 무한 리필 집이었다. 식당에 들어가서 예약자 목록에 써져 있는 아가씨의 이름을 보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흘렀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가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여 분 후에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가씨와 어색한 대화를 나누었고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아가씨는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찌를 것 같았어요. 속이 답답해서 고기 맛을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먹는 척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소고기를 꺼내자 꺼리는 쟤를 보며 아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향 너 소고기 처음 부부니? 부모 없이 거리에서 살아와서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제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흐르면서 꿈 같아서 대답조차 못했습니다. 멍하니 눈앞을 비춰만 있었죠. 그때의 그 씨는 젓가락을 두드리며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야, 이기야. 대답을 해야지. 소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맛있었는데 약 520리터 같은 고한다고요. 난 돈이 없어 몸을 팔아먹는 여자인 나는 급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내는? 저는 모욕적인 말에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해지겠다고 다짐했는데 상황이 닥치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빠져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 난 계속 대답하지 않고 울고만 있었죠. 아가씨의 막말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번째인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놀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다시 앉더니 제게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에서 본 네 표정이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나 아가씨가 말을 끝내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아가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이 못된 아이야. 너, 나 없을 때 했던 말 다시 해봐. 이 미친년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 배워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아가씨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어버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니년이 집에서 훔쳐 먹은 돈이 얼마나 될지 알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덧붙였다. 너야말로 공부를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부모 하나만을 믿고 살아왔고 이제까지 괜찮은 직업도 없이 살아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어. 넌 부모가 있고 나는 부모가 없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고아인 여자가 우리 형을 잘 따라와 살고 있는데 단 한순간 동안 남편은 그 여자의 뺨을 찰싹 때리고 세게 후려쳤어요. 내 옆에서 울기만 하는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눈물마저 멈춰버렸어요. 남편은 죽일 듯한 기세로 그 여자를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넌 부모가 있는 여자가 그렇게 쓰레기야? 같이 살아온 우리 부모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 동생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잘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의 능력에는 절대로 밀리는 게 없는 확고한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며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는 나의 여자를 다시 한번 함부로 다루거나 상처 주면 내가 널 죽이겠다는 거 기억해둬. 어젯밤에는 남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아이를 매달려 치는 모습을 보았어. 아이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불쌍하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에 내가 그런 남편의 행동을 봤던 적이 없어서 말이죠. 그래서 경악해서 멈춰 선 채로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가방을 든 채로 내 어깨를 감싸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외부로 나간 그를 따라가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식당 직원들은 위드음으로 떠나는 걸 봤어. 손님들께 얼마나 죄송하고 납부할지 몰라요. 남편은 식당 직원분에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며 10시에 사과하고 선 계산까지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차를 타고 나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울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 동생 때문에 괴로워할 일 없게 자기가 지켜주겠다면서 말했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남편과 소를 달래주며 토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부모님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너 몇 살이야? 너한테 손찌개를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옆에 계셨던 어머님이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3살 아이랍니다. 미애가 너랑 동갑이라도 신앙심으로 그런 유치한 일을 할 수 있나? 어머님과 아버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어요. 아이가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우리만 잘못한 사람을 아는지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이 말만 듣고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봤더니 갑자기 15년 전 왕따 당했을 때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때와 같이 지금도 내 편인 사람이 없는 건가요? 역시 어른들은 나에게 상처만 준다는구나 하는데 그때 남편이 차가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허머사,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대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말에 당황한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러운 표정으로 옥돌고 있는 제 모습과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본 시부모님은 무언가 단단히 일이 꼬인 것을 아셨는지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아버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게 맞겠지? 일단 미의 이야기대로 쓴 의견을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도 한번 해봐라. 아버님의 말씀에 가족들은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아버님께 제가 학창 시절을 겪은 일들, 대학교에 편입했을 때 체 아픔을 알게 된 이야기, 결혼 준비하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옆에서 아가씨가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속삭이긴 했지만 아버님께서 조용히 하라는 무섭고 엄격한 말씀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어머님은 충격을 받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셨다. 아버지는 화가 정말로 끝까지 나서서 헛기침을 하시며 속으로 송부채질만 하셨다. 아버지께서 아가씨에게 이 일이 진실인지 여부를 물으셨다. 아버지는 아가씨가 학창시절에 조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동갑 친구를 괴롭히고 왕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다. 다시 말에 거부했다. 역시나 당연히 아가씨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결국 아버지는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아가씨에게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켰다. 아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는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우리 오빠 와이퍼 일체에 그러자. 그 친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가씨 악행을 술술 불더는군요. 아, 그래요. 알아요. 근데 너 오늘 천을 성공했어. 오늘 기회만 되면 손맛을 다시 볼 거라. 매 아주 반쯤 죽여놓았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못 뛰어오르게 예정차 나의 발밥이 어려워 친구의 말에 아가씨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고 아버님은 아가씨의 머리를 세게 후려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불같이 화를 냈대요. 네가 뭔데 감히 내 여자로 건드리냐? 반쯤 죽고 나니 네가 오나 가르치고 있던 것은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요. 남편이 아가씨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며 밝히려 할 때 아버님은 남편을 붙들어 말리고 어머님은 아가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아버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자식을 단단하게 잘못 교육시켜 버렸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혼자서 살아온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는데. 내가 너에게 사과하더라도 네 마음이 나아질 리는 없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다정한 말투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시자 저는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중의 방에서는 신호가 울리며 바르르 소리가 들렸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또한 안에서는 찰싹찰싹 소리가 들렸는데 얼마 후 어머니도 거실로 나와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너희를 이렇게 키워오다니 우리 위해 고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와 같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주겠길 바래요. 저는 어머니께 사과하며 머리를 숙여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자 온 가족이 서로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 과정에서 아가씨는 조용히 거실로 이동해 가방을 휙 챙겨 밖으로 도망쳤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짜며 그 뒤를 쫓았지만 이미 빠르게 달아난 그녀를 잡지 못했어요. 그 후 허탈한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끊임없이 사과하셨어요. 그러자 한바탕 소동 뒤 다음 날 아가씨는 친구네 집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에게 잡혀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용돈으로 들고 있던 아버지께서 카드를 빼앗겼는데 그 옷 몇 벌을 직접 사기 위해 제 돈으로 샀는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조카 씨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반지와 짐가방을 남겨두고 왔다. 그리고 와서 언니는 날 보고 나는 너를 딸로 여기니 너를 딸이라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의 신혼가족이 근처로 이사 오셨고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님과 가까이 살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생기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친척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생각해봤는데 30년 동안 고아로서 외롭게 살았는데도 이제 예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기뻐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는 걸 보면 너무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따뜻해져서 눈물이 흘려졌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가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아가씨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저에게 무례하네요. 그 말썽꾸러기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화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모가 없다는 걸 비웃던 그녀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버림받고 벌받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통쾌하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썩은 인성이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두고 보면 알겠죠.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필력이 좋지 않아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내일 출근을 위해 자러 가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세요.